남북한이 분단된 이후 이 현상을 고착화시킨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먼저 한국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에 두 개의 단독 정부가 생기고 난 후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주국이었던 소련에게 통일전쟁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북한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통일전쟁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50년도에 드디어 스탈린이 북한의 전쟁 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전해인 1949년도에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동북아 지역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장개석과의 오랜 내전 결과 중국에서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였고, 결국은 장개석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중국 전 대륙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중국이 도울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소련이 두려워했던 것은 미국의 핵무기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도에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게 됨에 따라 미국이 소련이나 중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949년도에 국제적으로 큰 전략적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한국전쟁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한국전쟁은 국제정치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또 거꾸로 한국전쟁도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냉전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과 소련 간에 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에서 냉전이라고 불렀는데, 냉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냉전시대 최초의 열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전쟁은 단순히 동북아 지역에 국한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당시 서방과 소련이 대치하고 있던 유럽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독일의 재무장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또 독일이 나토에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럽 내에서는 여전히 독일에 대한 안보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독일이 전쟁을 2번씩이나 일으킨 것은 불과 20년 정도의 터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또 제3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적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독일을 자신들의 군사동맹에 가입을 시킨 것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이 얼마나 목전에 왔는지를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은 약간 달랐습니다. 소련의 경우에는 주로 물자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전쟁 물자, 그리고 군사 장비를 지원했고요. 특히 한국 전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규모의 탱크 부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북한군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소련이 이처럼 북한을 지원했던 이유는 바로
팽창적인 대외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소련은 더 이상 소극적으로 자국 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주의 모델을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유럽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 팽창적인 정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소련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특히 군사적인 전진 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련은 늘 부동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얼지 않는 바다, 얼지 않는 항구를 늘 찾아왔는데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군사기지를 활용하게 되면 소련의 입장에서는 훨씬 전략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중국의 지원은 군사장비가 아니라 직접적인 병력의 파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 내에서 특히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중국군 사단을 북한에 파견했고요. 중국이 이처럼 북한을 지원했던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내전, 즉 장개석이 대만으로 지금 후퇴한 상황에서 또 언젠가는 대만과 전쟁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만을 통일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 소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라는 계산에서 북한을 도왔습니다. 한국전쟁은 약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950년 6월에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3년간의 전쟁이지만 실질적인 전쟁은 1년이었고요. 2년 동안의 휴전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3년 만에 휴전협정이 체결된 것입니다. 한국전쟁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남침한 이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 달 만에 남한의 거의 모든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함으로 해서 북한 거의 전역이 다시 미군과 유엔군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가 중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과거 원래의 분단선이었던 38선 인근 분야로 전선이 교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협정을 통해서 DMZ 비무장지대가 설치되겠는데요. 이 비무장지대의 위치가 38선과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의 지대입니다. 이 비무장지대는 두 개의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입니다. 남한과 북한 간의 일종의 경계선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군사분계선을 두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서 크게 양쪽으로 4km에 해당되는 완충지대가 설치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비무장지대, DMZ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DMZ가 설정되면서 최종적으로 남북한 간의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었고요. 휴전협정 이후 양자 간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총 13,000명에 달하는 포로를 보냈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83,000명에 달하는 포로를 보냈습니다. 이 포로 교환의 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온 포로의 경우에는 남한군이 약 8,000여 명, 그리고 유엔군이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간 포로의 경우에는
북한군이 약 7만 6천 명, 그리고 중국군이 약 7천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쟁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전 국토가 파괴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산업시설의 절반이 파괴되었고 주택의 3분의 2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전쟁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산업시설과 주택, 기반시설, 전 국토가 파괴되었다는 그 현상을 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의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가족들이 남북한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심화는 남북한의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일당 독재가 더 공고화되었고요. 남한에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는데 장애 요인이 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반공이라는 국시하에 정치적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데에 반공법을 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체결되었고 오늘날까지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사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민간인의 피해의 경우 북한에는 약 60만 명, 남한의 경우에는 약 100만 명의 민간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군 병력에 대한 피해를 비교해 보게 되면요. 북한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약 40만 명, 그리고 남한의 경우에는 약 20만 명 정도. 북한이 남한보다 약 2배 정도의 병력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중국군의 경우에는 60만 명의 병력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군과 남한군을 합친 수만큼 중국군이 이 땅에서 사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비교적 미국이나 유엔군의 피해는 다소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약 3만 6천 명, 그리고 유엔군의 경우에는 3천 명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